한국건강보장 30주년 기념논문 공모에서 동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이외에도 다수의 눈물상과 그다음에 책은 거의 10편 가까이 많은 저술을 해주셨고요. 컨설팅도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병원 전략 컨설팅도 하시고요. 칼럼도 쓰고 계십니다. 의협신문하고 디지털타임즈에 현재도 많은 기고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요.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의료 산업 미래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본격적 시동을 위한 통찰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체를 보는 통찰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틈새 시장이 보이기 마련인데요. 대부분 이제 제가 쭉 이제 헬스케어 산업의 공부로서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 3년 정도 되면 한 20년째 됩니다. 예, 그동안에 계속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 와중 중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영학 석사, 박사를 했었고요. 박사하고 나니까 지식을 좀 써먹어야 되겠다. 그동안 컨설팅사에 있었고, 컨설팅사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돈 갖고서 뭘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내 돈 갖고 뭘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저를 갖다 이제 왔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사실 이제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책을 쓰는데, 올해 하고 내년 이제 그 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던 중간에 그 강의를 받아서 일단은 책에 들어갈 내용이 오늘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저는 투 트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 보기도 나오게 되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경영학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 뭐야인가, 왜 그랬을까? 제가 처음에 경영학 공부했을 때 제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너 왜 수술 못하냐? 손 떠냐? 우리 병원에 와라. 내가 좀 더 도와줄게. 그 당시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걸 공부하고 시작할 때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은 자료가 많이 있죠. 예. 두 트랙인데 지금 결국 저희 아이덴티티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지금 현장에서 경영학과 경영을 맞춰보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경영학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에서 경영학과 헬스케어가 얼마큼 괴리가 있는가? 뭐는 제대로, 요거는 뭐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경영 지식이다? 아니면 이건 현장에 접목시킬 수 없고 그냥 뜬구름일 뿐이다. 근데 그런 걸 좀 갈라내는 작업들,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개인 사이트입니다. MTMB 히오초케어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적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오늘 파일도 다 올라가 있으니 며칠 뒤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다 메일이 갈 겁니다. 네. 이게 오늘 아침 내용입니다. 2015년 12월 16일 날 12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2020년까지 의료진 최대 2,600명 해외 진출 전망. 그러면서 뭐 글로벌 헬스케어 프론티어라고 이러면서요. 뭐 한 2,000명 정도가 해외로 진출할 것 같다. 여기에 보면 한국형 위탁 운영 모델이 확산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에 계신 분이 2,500억 원 이상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조성하겠다. 네. 만약에 헬스케어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기사에서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뭐고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지를 정보 취합을 하실 수 있어야 이 기사가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뭔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헬스케어 전략을 짜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가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 여기서 어느 게 거짓말이고 어느 게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요즘에 이슈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라고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의료, 해외로 가서 의료가 매출을 좀 일으키겠다 라고 해서 주요 골자가 이 복지부에 있는 걸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사건 처리 불만과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의 어려움을 돕겠다. 외국어 광고 금지 및 귀국 환자 지원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런 법에 의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번 국회에 얼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사실은 의료 사고 처리 불만과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
신문상에 많이 있죠. 특히 성형외과, 저는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압구정동 일어나는 일은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의료사고 절타시 지원으로 시장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라고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막아야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은 지금 내버려 두고 국가가 보증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절차 지원으로 해서 투명성만 높게 되고 투명성이 안 높아집니다. 안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어려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이룹니다. 맞춤형 성공 지원이라는 것도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10년 전부터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재작년에 한번 국가면서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나온 겁니다,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이 해외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이게 왜 잘못된 얘기인가? 이 강의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외국어 강복 움직이 귀국 환자 지원 어려움. 그거는 원격 지원으로서 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 제가 성형외과다 보니까 원격 지원 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저희 환자가 제주도, 해외, LA, 한국에서 환자 수술을 받고, 왔다 수술을 받고 갑니다. 수술을 받고 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저희가 컨설테이션 하지만, 갔다가, 선생님 여기 조금, 마치 붉은기가 아직 조금 덜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카톡 찍어서 보내보라고 합니다. 원격 진료 하는 겁니다. 와서,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일률적으로 사진을 찍지 못하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기록하고는 사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원하시면 저희가 웬만한 거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그게 자세히, 1,500만 화소로도 잘 안 나올, 스마트폰으로 안 나올 경우에는 오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상당 부분 대부분 다 병원에 오시라고 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걸 감을 잡아서 하는데, 원격 진료는 지금 사실은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SNS 통해서 원격 진료는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갖다가 좀 해결을 못 하거든요. 피부과라든지 한의과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서 덜 침습적인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저희처럼 수술을 전문하는 과라든지 아니면은 몸의 기능을 바꾸는 경우에는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짚고 있는 법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산업 성적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죠? 대한민국은 약 1조 5천억 정도에 예상되면서 13위 정도의 세계 경제 우등생이고요. GDP 대비 1.8% 점유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이 3.35% 정도, 한 2배 가까이, 해외로 잘 뻗어나가고 있다. 리온계제에서 발표한 50개 비교 품목 중 미국이 16개인데 한국이 8개, 일본이 9개, 중국이 6개.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강 생산 능력, 자동차 생산 능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 중에서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건의료 산업을 잠깐 보게 되면요, 얘기 좀 달라집니다. 제약산업이 한국 총 매출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한 1.5% 정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저희가 이제 3.35%, 3.8%, 3.3%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5%면은 조금 약간 초라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다케다,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죠. 그 다음에 바이엘, 독일 바이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테바 같은 데를 보게 되면요, 한 회사 매출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됩니다. 한 회사 매출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한 회사의 매출하고 전국 대한민국 제약산업 다 합친 거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일단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의료기기 생산량을 보게 되면요, 작년도 아마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멘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지멘스 전체는 1년에 한 130조 정도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헬스케어 부분만 빼게 되면은 한 18조 정도 나옵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합쳐도 지멘스 하나를 갖다가 못 당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규모에서 지금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제약분야 투자 계획으로서 5년간 약 4조 8천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오늘 아침 기사도 보니까 한미가 이번에 아주 좀 히트를 쳤다 그래가지고서 내년도에는 우리 혁신형 제약기업에 1,000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집중 투자액을 갖다가 이것저것 다 긁어먹으면 한 1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의료 분야 쪽에서.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는 어느 회사가 조사한 건데, 그 보건의료 분야만 1년에 미국이 83조, 독일이 15조, 일본이 12조, 1년입니다, 1년. 예. 다른 나라들은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액 자체도 지금 10분의 1도 이제 안 되는.
아주 정확한 이제 규모의 이제 열쇠죠. 근데 규모가 작을 때는 빠져나간 방법은 오로지 속도밖에 없습니다. E 이퀄 MC 제곱. 예, 이펙트는 질량의 속도의 2배, 제곱에 비례한다. 예, 규모가 작으면 빠져나갈 방법은 기민하게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반드시 헬스케어 산업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규모에서 엄청 밀리는데. 그 노력을 다른 분야에 집중한다면, 그래서 맥킨지가 선정한 거 캡처해 갖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모바일, 지식, 뭐 노동, 자동, 산물 인터넷,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예. 2014년도에는 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보게 되면요, 뭐 주력 산업, 뭐 미래 신산업, 공공복지 산업, 뭐 4대 기반 산업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경제장관들이 회의했던 내용들도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뭐 3D 프린팅, 드론, 로봇, 자동차, 반도체 다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고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 물론 자동차는 조금 뭘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럼 이것에 있는 그 미래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예측치입니다. 한 22조, 12조, 25조, 자동차가 한 600조 정도, 반도체가 한 400조 정도라고 이제 보통 추산하죠. 뭐 여러분들이 숫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약하고의 의료기기가요, 2020년에 보면 1600조, 의료기기가 600조입니다. 예, 규모 면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쪽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예, 반드시 저희가 헬스케어 산업을 제외하면 최상위 선진국 진입은 쉽지 않을 터다. 이건 누가 보도 불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그 체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IT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거하고 이쪽 부분하고 융합만 잘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폭발력은 대단할 거라고 누구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라, 제약산업을 육성하라, 기기산업 육성하라. 여러분들 네이버에 보시게 되면은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근데 이런 현재 시도를 지속하면 대한민국이 의료산업 강국이 되겠냐 이거죠. 2015년에 한국을 보게 되면 효율적 복지국가와 헬스케어 산업의 강국이 되고 싶은데 원격 진료를 해야 되냐 말이냐 지금 그 공부하고 앉았고요.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병원은 수출 안 되고 제약도 수출 안 되고 해외 관광 매출도 줄어들고 여기 뭐 이렇게 성장률이 별로 뚜렷하지 않고요. US는 시범 사업만 계속 10년째 계속 줄창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사 지원으로서 41개 선정을 했는데 41개사에 내거는 그 정부 지원금이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정도. 그 왜 받냐 그랬더니 그 돈은 더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혁신형 제약사에 끼지 못하면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낀다. 이런 부분들이죠.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계속 해온 겁니다. 결국은 벽에 부딪히는 거죠. 제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서 무슨 뭐 전략을 공부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려고 사실 만든 책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그 클래스로 얘기하면 가장 아래에서 움직이는 아주 기초 그 기관입니다. 저도 이제 의료 플레이어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헬스케어의 구조를 알고 있으니 이걸 베스트 플랫 모델 기업으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병원 자체는 안 되지만 이렇게 돌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모델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걸 좀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고 플랜은 서 있는데 역시 기업은 역시 액션이 문제더라고요. 예. 뭐 약간 예를 들면 뭐 하려고 하면은 뭐 집에 아이가 아프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집안 문제 생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다 보면 믿었던 직원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 수도 없는 그런 하다 보면서 베스트 모델 기업은 플랜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벽을 뚫고서 넘어갈 수 있을까? 나도 생각 중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된 내용이죠. 그렇게 해도 하다 보니까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이슈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못 들어본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상당 부분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의료산업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렇죠. 제약기기 뭐 다 아시다시피 R&D가 양과 질에서 열세고요. 마케팅 파워도 열세입니다. 예, 이번에 또 정부에 계신 분이 무슨 뭐 한미가 이번에 그 프랑스의 산업에다가 얼마를 주고 팔았다. 처음에 6천억을 받고 나중에 토탈에 4조 원을 받기로 했다. 제2의 한미와 제2의 3의 한미가 계속 나와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케팅 파워에서 열세가 있었기 때문에 파는 거거든요. 예.
인큐베이션 하던 동안에 다른 거대 제약사에서 비슷한 거 개발하게 되면 시장을 뺏기게 되니까 라이센싱 아웃을 한 겁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라이센싱 아웃 한 거는 참 좋은데 라이센싱 계속 아웃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직접 산업화가 돼서 그 4조나 몇십 조 되는 걸 팔아야 그 매출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국가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계속 라이센싱 아웃 라이센싱해서 그것이 국가의 목표가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R&D가 효율화가 돼야 되고 국내 브랜드 셋업으로 자주적인 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이외 기반은 해외 진출을 우리가 좀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꿈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산업과의 융합도 보게 되면 통신, 물류, 금융, IT, 전자, 화학 등이 지금 의료 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전자산업을 뭐 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세계적인 전자기기 회사들 보게 되면 그 의료기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전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멘스도 마찬가지고요. GE도 마찬가지고 필립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가 기반이 되면 의료기기가 들어가기 쉬운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자가 기반이 된 큰 두세 개 기업 중에서 지금 진입을 시도하는 데는 삼성 하나뿐입니다. 다른 데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융합을 못 시키고 있다. 병원 의료 서비스 쪽을 봐더라도요, 환자 전달 체계가 아주 불합리하죠. 예,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이 당뇨 잠깐 체크하러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옵니다. KTX 타고요. 예, 예, 동네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성적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우리가 꿈꾸는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들이죠. 예. 의료와 복지를 봐도 의료비는 상승이 계속되는데 지금 잡을 수 있는지는 못하고 아주 OECD 국가만큼 안 돼 있으니 아직은 안심이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안심의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사실 경쟁력 저하되는 건 막 이따 보면 알 수도 없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예. 애기 없고 그 임산부가 애기 날 데가 없어가지고 2시간 반 정도 뭐 가서 뭐 유산됐다 이런 얘기는 뭐 가끔 보시죠. 뭐 이런 의료 사각지대 이런 거 좀 없어져야 되겠다. 미래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제약기기는 아이디어가 여기까지 마케팅까지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무슨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줍는 심정으로 제약산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거는 뭐 기기회사라든지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물류, 금융이 밸류 베이스드 컴피티션에 참여에 제한이 되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체크된 것들이 이쪽으로 융합이 좀 안 되고 있죠. 또 하나 기현상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지금 병원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의료 산업의 구조로 한다면 제약 산업이나 기기 산업이 먼저 발전하고 병원 산업은 거기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병원 산업이 먼저 발전하는 것은 이게 조금 약간 기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이나 기기는 의료 마진 폭이,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폭이 높습니다. 병원은 영업이익 폭이 얼마 안 됩니다. 영업이익 폭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수출하겠다.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가 왜 그 정부가 틀렸는지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 병원 및 헬스 프로바이더를 보게 되면은 메디칼 암 컴피티션은 건 뭐냐면 대형 병원들이 무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학병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규모 이외에는 환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 어느 부분이 유명하다. 네이버에 보니까 어느 분이 유명하다. 뭐 그거 외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큰 규모화가 되고 큰 병원들은 최소한 들어가면은 나빠지진 않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빅5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죠. 대형 병원으로 입수되고 적재적소의 인력 부족 과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숫자는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000명, 거의 4,0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다 한의사까지 포함하게 되면요. 치과까지 가면 엄청나게 숫자 많아오는데 실질적으로 구인 구직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좀 약간 입맛에 딱딱 맞게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대한민국의 구인 구직자는 많은데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보니까 채용할 인력이 없다. 뭐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능적 니드 환자를 해부학적 보건의료조직으로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과거에는 임상과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게 23개과가 있는데 이게 분과가 돼서 지금 거의 150개과입니다. 심평원에 보게 되면 그렇게 딱 또 나와 있어요. 심장내과, 무슨 내과, 소화기 내과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손을 다쳤어요. 손이 다쳐가지고서 어느 병원에다 딱 집어넣고 나서 내 손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냥 손에 관련돼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손 전문의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고치는 거 하고, 뼈는 정형외과, 예를 들면은 그쪽 부분에 무슨 또 관절 부분은 무슨 과, 그 다음에 재활은 무슨 과, 피부는 무슨 과, 동시다발로 한 6명이 들러줬다고 한 경우에 의료비가 어느 쪽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또 그 중에 한 명이 내 손 내가 다, 나머지 6개 내가 다 공부해서 알려줄게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이제 현상이 융합되는 현상이 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미미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협력을 끌어내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수가가 거기서 같이 반등하는 거죠. 기능적 리드, 손만 고쳐달라고 했더니, 해부학적으로 이 다 피부과에 싹 나눠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의료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간 늘어나게 되고요, 타이밍 놓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능적 분담이 잘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다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메디칼 서비스 산업의 이제 부족을 좀 더 얘기 드리면은, 이게 한 2년 전 기사입니다. 메디칼 코리아벨트 실현위의 본부처 사령탑 구축, 동남아에다가 병원을 수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헬스케어 포럼에서 아마 프로젝트를 기억하는데, 여기 접니다. 예. 이게 패널로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때 보면 한 3대1로 감독 불복을 했어요. 이건 어렵다. 근데, 된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근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 이게 최상위 병원 그룹들입니다. 병원이 한 몇백 개씩 갖고 있는 병원들인데, 몇백 개에서 한 몇십 개 정도. HCA 그룹만 봐도 총 소속 병원 한 170개 중에서 해외로 진출한 거는 5개 내외입니다. 그것도 나머지 4개 정도 런던으로 진출했고요. 하나 정도가 중동의 두바인 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테넷 헬스케어 이런 데는 해외 진출할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병원들이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해외 진출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냐 이거죠. 예. 그리고 해외로 나간 병원도 선진국으로 갔습니다. 돈 있는 곳으로 갔어요. 대한민국은 이보다 경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외 나갈 돈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동남아, 예, 뭐가 좀 다르죠. 반응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작년에 호되게 맞는데, 그러더니 또 모양을 바꿔서 1,500억 투자하겠다 또 나온 겁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해 오류가 있었을까요? 왜 병원이 해외 진출이 어려울까요? 예. 예를 들면 또 높은 의료 품질, 대한민국 의료가 품질이 높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박지성하고 유명한 축구선수 몇 명 나왔다고 대한민국의 축구 수준이 올라갔냐 이거죠. 아직까지도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서 공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포트 시스템이 안 돼갖고 꿈나무도 못 자라는 건 아직도 여전합니다. 예, 박지성 혼자 나왔다고 해서 한국의 축구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 한국의 의료가 딱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권에 있는 병원들은 참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예. 근데 상위권 병원 가지고서 대한민국 의료가 다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제약사들 몇 개는 잘합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위권에 있는 몇 개의 제약사가 전체 제약사를 다 대변하지 않습니다. 예. 박지성이 나왔다고 한국의 축구가 업그레이드 됐다, 세계수 됐다, 착각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역시 높은 품질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해외 의료 방문 사업을 했는데 2009년도 6만 명에서 14년도 25만 명까지 올랐어요.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세계 시장 성장률이 그 동안에 400억 달러에서 한 1,300달러로 올랐으니까 평균 성장률보다 조금 올라간 겁니다. 예,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인도가 2008년도에 17만 명이었다가 2014년에 17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세계 6위인가 그렇습니다. 1위가 태국, 2위가 멕시코인가 그렇습니다. 멕시코가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받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 3위가 의료 수가가 비싼데도 미국이 3위입니다. 한국은 그 해에 없어요. 인도가 한 6위쯤에 랭크됐는데, 같은 기간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 관광 산업이 이쪽에는 이 산업보다 우리가 유망 산업이라서 는 3D 프린팅, 드론, 로봇 이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간과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어떻게든 간에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제도 문화를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뭐 100년 대계의 합리적 제도보다는 당장의 이제 내지는 총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퓰리즘에 휩쓰는 경우를 보건의료 쪽에서 가장 많이 봅니다. 프로바이더 컨슈머 모럴 해저드 요즘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저거죠. 다나 의원 반을 다시 쓰고 모럴 해저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꼭 모럴 해저드가 꼭 저기 그 병원 쪽만 그러냐? 환자들도 닥터 쇼핑을 해서 모럴 해저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약 받아놓고 저기서 약 받아놓고 저기서 약 받아놓고 어디가 가장 하던가. 근데 그런 거 봅니다. 양쪽에 지금 모럴 해저드가 지금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협력의 인터페이스와 뭐 공공과 민간의 R&D를 균형하게 뒤에 나오게 되고요. 이 표가 뭐냐면은 캡처한 사진인데, 여기 이명박, 정동영, 권영길, 문국형, 이인재, 이 5분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보건의료 제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걸 하고서 한 몇 년 뒤에 저분들의 내용들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그런 거 이제 보죠. 예. 누구 이제 공약이 맞는지를 가장 논리적인 것 좀 평가하기 위해서. 가까운 거 보시면은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그때 대통령 후보, 안철수가 사퇴하기 전. 여기 보게 되면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가겠다. 여기는 90%로 가겠다. 여기 80%로 가겠다. 뭐 나머지 부분이야 뭐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차지하고 나서도 80, 90, 80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이 나라 그 통계청에서 뽑은 자료인데 이 이유는 2011년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2011년 이유는 안 올려놨더라고요. 2011년 이후에도 지금 60 몇 프로에서 2%, 3%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보장률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100만 원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이때는 그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64만 원이 나왔고요. 이때는 60만 원만 나온 겁니다. 이때는 62만 원만 나온 거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지불할 돈이 나왔다면은 90만 원, 뭐 100만 원까지 다 대주면 참 좋겠지만 그걸 따고 80만 원까지는 내준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다른 건 잘 몰랐어도 이쪽에 이 부분에도 신경 안 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뽑은 건데도 불구하고 2011년자리밖에 안 올랐어요. 한국이 지금 58.2%로 공공의료비가 한 60% 정도 지원되어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OECD 평균이 71, 2% 되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도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안심하고 있죠.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거의 2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고서 1위로 등극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대다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산부인과 의사회가 저수가 대지 정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이 2008년도 기사입니다. 우리 지금 수가가 모자라니까 돈 좀 올려줘. 정부에서 니네 의사들 잘 살잖아. 앓는 소리 하지 마. 더 일단은 고통 분담해. 라고 해서 묵사를 해줘줬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기들이 주는 거는 뭐 알겠는데 모성 사망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이러고서 지금 박사성 한 명을 가지고서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부족한 보건의료제도가 정부 의료산업계 소비자가 지금 거의 그 의료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선거에서 우리를 뽑아주게 되면 의료비를 줄여드리겠습니다라고 뽑아주게 되면 세금을 올리고요. 정부는 의료산업계 보고서 고통분담해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왜 자꾸 우리만 죽이느냐 그러면서 저항하고요. 소비자는 의료산업계에 대해서 의료소송을 증가 대신에 의료산업계 쪽에서 이쪽으로 비봉지를 좀 맞서면서 계속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폭탄 돌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디서 터질 것이냐? 아마 여기 터질 겁니다. 여기서 터질 겁니다. 예. 이 터지는 시기는 뭐 한 2022, 3, 4년도인데 그 통일이 좀 변수긴 해요. 통일이 변수긴 한데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 조건 하에는 2023년,
4년 그 정도가 아마 다시 한번 조금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보건의료 쪽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산업 의료 미래를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래도 열심히 해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병원 이윤 보장이야 서비스 개선이 되고 뭐 신약 개발망이 살아나게 제약 산업의 위기고 병원 뭐 이런 게 다 뭐 늘 들어보신 얘기들이죠. 예, 아주 친근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좀 뭐가 좀 기사가 좀 이상하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90년까지 뭐 50% 목표입니다. 이 기사가 30년 전 기사입니다. 30년 전 기사인데 30년 전 기사가 지금 들어도 친근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발전이 못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내용은 계속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30년 전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바이오 3D 프린팅, 로봇, 드론, IoT, 뭐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빅터넷 이렇게 요즘 소위 말하는 소셜 그 사회에서 좀 경영 이슈들 아닙니까? 이 경영 이슈들을 엄청 접목을 해요. 왜? 창조는 편집이니까, 끼워 맞추기니까. 빅데이터를 갖다가 의료에 갖다 쓰면 낫지 않을까? 로봇을 갖다가 넣으면 낫지 않을까? 태양광을 해서 24시간 안전적인 전기를 공급하겠다. 3D 프린팅 아니면 무슨 뭐 공유경제 뭐 별얘기 다 나오죠. 갖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갖다 붙여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지금 바꿔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스마트 해야 되는데 그 스마트 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이후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기 진단 투비